차가운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는 밤거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한서연을 집어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친 듯이 달렸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빗물에 미끄러질 때마다 발목으로 전해지는 시큰거리는 통증이 전신을 찌릿하게 만들었지만,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공포가 고통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쪽 골목 어귀에서는 거친 욕설과 함께 쇠파이프가 벽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며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은 따뜻한 추억이나 유산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사체의 빚뿐이었고, 그 빚을 받아내려는 하이에나 같은 자들은 법이나 도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짐승들이었다. 서연은 폐속까지 차오르는 비릿한 피맛을 삼키며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곳은 재개발이 중단되어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유령 도시 같은 구역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골목은 불행히도 막다른 길이었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높이가 좋기 3미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하고 칙칙한 회색 담벼락뿐이라 절망감이 순식간에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다. 뒤따라오던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커지며 그들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위협적인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기 시작하자 서연은 이대로 잡혀서 끔찍한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은 그녀의 이성보다 빨랐고, 서연은 주변에 널려있던 썩은 나무 상자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모아 담벼락 아래에 쌓기 시작했는데,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나무, 가시에 찔려 피가 흘러나와도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자들을 딛고 위태롭게 올라선 그녀는 담벼락 상단에 박힌 날카로운 쇠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고, 손가락이 돌기에 걸리자 온몸에 간단하게 담벼락 상단에 근육을 쥐어짜며 몸을 끌어올렸다. 담벼락 너머로 몸을 던지듯 뛰어내린 서연은 푹신한 잔디밭 위로 굴러떨어졌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잠시 동안 숨을 쉴 수 없었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지옥 같은 골목길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또 다른 세상이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조경수들이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마치 중세시대의 성을 연상케 하는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저택이 침묵 속에 잠겨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저택의 창문들은 대부분 굳게 닫혀 있어 빛 한 점 새어 나오지 않았지만, 오직 2층의 한 테라스만이 희미하고 은은한 조명을 밝히고 있어 마치 심해의 등대처럼 보였다. 서연은 자신이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고함 소리와 쾅쾅거리는 소리에 몸을 움츠리며 저택 쪽으로 기어가듯 몸을 숨겼다. 그녀가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린 곳은 테라스 바로 아래에 짙은 그림자 속이었는데,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곳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머리 위에서 맑고 청아한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곳에는 한 남자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마치 이 폭우와 소란 따위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듯한 태도로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날카롭고 단단해 보였으며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단순히 부유한 저택의 주인이 가질 수 있는 여유를 넘어선 무겁고 서늘한 압박감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저 남자가 담장 밖의 깡패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경고, 신호를 느꼈지만
지금 당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담벼락 밖에서 깡패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며 누군가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고 인연이 분명히 이 안으로 들어갔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깨뜨렸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고 바로 그 순간 테라스 위에 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정확히 그녀가 숨어 있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번뜩였고 서연은 마치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온몸이 굳어버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그저 귀찮은 벌레를 발견한 듯 무심한 표정으로 한 모금 남은 위스키를 입안에 털어 넣을 뿐이었다. 서연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빈잔을 난간 위에 올려놓았다. 남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테라스 안쪽으로 사라지는 듯 싶더니 잠시 후 저택의 거대한 현관문이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대열을 유지하며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검은 우산이 들려 있었지만 그 우산들이 단순한 비마기 용도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서연은 그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라 생각하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그들은 그녀를 지나쳐 곧장 굳게 닫혀있던 대문 쪽으로 향했다. 대문 밖에서는 여전히 깡패들이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대문에 도달하자 빗소리에 묻힐 만큼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무언가 지시가 내려졌다. 곧이어 육중한 철제 대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고 밖에서 소란을 피우던 깡패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주춤하며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연은 덤불 뒤에 숨어 떨리는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대문이 열리자마자 깡패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검은 정장의 사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깡패들이 휘두르는 무기를 맨손으로 막아내거나 가볍게 피한 뒤 간결하고 치명적인 동작으로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청소에 가까웠으며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억눌린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10여 명에 달하던 깡패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데에는 채 3분도 걸리지 않았고 흙탕물 위에는 붉은 피가 번져나가며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검은 정장의 사내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쓰러진 깡패들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지라고 손짓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신속하게 쓰러진 자들을 들어올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정적만이 남은 정원에는 빗소리만이 가득했고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아 현실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머리 위로 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고개를 들자 아까 테라스에 있던 그 남자가 검은 우산을 쓰고 그녀의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수려했지만 핏기가 없이 창백했고 눈매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내 정원을 피로 더럽힌 대가는 꽤 비쌀 텐데라고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서연의 고막을 파고들며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굴을 피해 용의 둥지로 들어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서연은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고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점차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쓰러지려는 그녀를 잡아주지 않고 그저 뒷짐을 진 채 냉정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은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이름이 뭐지? 라고 그가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입술만 달싹이다가 끝내 정신을 잃고 차가운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남자의 구두 끝에 묻은 붉은 핏자국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모습과 그가 누군가에게 짧게 손짓하는 흐릿한 잔상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렸고 그녀는 자신이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남자는 발치에 쓰러진 여자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며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의 뒤로 그림자처럼 다가온 비서실장 최진혁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처리할까요, 대표님? 이라는 최진혁의 물음에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쪽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아니, 꽤 재미있는 불청객이야. 놈들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쫓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는 우산을 기울여 서연의 젖은 얼굴을 가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저택 안으로 들이라는 무언의 지시를 내렸다. 깨끗하게 씻겨서 객실에 가둬둬. 그리고 뒷조사 철저히 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흔한 여자인지 아니면 쥐새끼들이 보낸 미끼인지 알아봐야겠어. 그의 명령에 최진혁은 즉시 다른 경호원을 호출하여 축 늘어진 서연을 들어 올리게 했고 남자는 다시 한번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눈에 담은 뒤 먼저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택의 육중한 문이 닫히면서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실내는 숨 막힐 듯한 고요함과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강태욱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투자 회사의 대표이자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의 제국을 지배하는 섀도우 가든의 보스였다. 그에게 있어 오늘 밤 일어난 해프닝은 그저 무료한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는 이 작은 파동이 자신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태욱은 젖은 재킷을 벗어 시중드는 하인에게 넘겨주며 거실 벽난로 앞에 섰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방금 전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여자의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질긴 생명력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혹은 잊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비서실장 최진혁은 2층으로 옮겨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태욱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찰 쪽에는 이미 손을 써뒀습니다. 오늘 밤 이 근처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태욱은 불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놈들의 소속은 확인했나? 라고 물었다. 최진혁은 태블릿 PC를 확인하며 네, 하류 쪽에 기생하는 사채업자들입니다. 최근 블랙 서펀트 쪽에 줄을 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놈들이죠라고 보고했다. 블랙 서펀트라는 단어가 나오자 태욱의 눈매가 순간적으로 찌푸려졌고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그는 벽난로 위에 장식물을 만지작거리며 그렇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군. 그 여자가 놈들과 어떤 관계인지 아니면 놈들이 노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라고 명령했다. 오늘 밤 그의 영역에 발을 들인 이 낯선 여자는 단순한 조난자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태욱은 와인셀러에서 붉은 와인을 한 병 꺼내어 잔에 따르며 창밖의 빗줄기를 다시 응시했는데 유난히 붉은 와인 빛깔이 마치 피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안식처인 이 저택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겼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리듯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 운명이란 건 참 짓궂군. 하필이면 이런 날, 이런 방식으로 내 앞에 나타나다니.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려 보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조소와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섞여 있었다. 2층 객실에서는 의사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태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의 균열을 내기 시작한 이 작은 존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살려둘지 죽여야 할지, 아니면 장기판의 말로 이용해야 할지 냉철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잦아들 줄 모르고 계속되었지만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그리고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등 뒤에 닿는 낯선 감촉의 부드러움과 코끝을 맴도는 은은한 소독약 냄새였는데 그것은 그녀가 익숙하게 맡아오던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의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높은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가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어젯밤처럼 공포스럽게 들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전신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극심한 근육통이 밀려와 신음성을 흘리며 다시 베개 위로 머리를 떨구었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아니 방관했던 그 차가운 남자의 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노크 소리도 없이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중년의 여성이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서연이 깨어난 것을 보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다가와 체온을 체크했다. 일어나셨군요. 대표님께서 깨어나시면 식사를 준비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사무적이었으며 서연이 무언가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능숙하게 링거 바늘을 제거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여기가 어디죠? 그분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중년 여성은 식당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옷은 저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동문서답만을 남기고 뒤로 물러섰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깨끗하게 세탁된 고급스러운 실내복이 놓여 있었고 서연은 자신의 찢어지고 더러워진 옷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며 이곳의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등골이 오싹해졌다.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선 서연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넓은 복도를 지나며 주위를 살폈는데 저택 내부는 마치 박물관처럼 고요했고 곳곳에 배치된 고가구와 미술품들은 주인 없는 공간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보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젯밤 보았던 그 무자비한 폭력과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섣불리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고 무엇보다 담장 밖에는 여전히 빚쟁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복도 끝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오자 서연은 홀린 듯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반쯤 열린 거대한 양문형 문틈 사이로 어젯밤에 그 남자가 서재로 보이는 공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그게 자네들이 내놓은 변명인가? 남자의 목소리는 높낮이 없이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듣는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고 고개를 숙인 남자들은 감히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태욱은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 위에 가볍게 던지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는데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앞의 남자들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기회를 주는 건 한 번뿐이야. 두 번의 실수는 무능이고 무능은 곧 배신이지. 내 조직에 무능한 놈들이 설 자리는 없어. 그는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미끄러뜨렸고 그것은 해고 통보라기보다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보였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확신을 굳혔고 자신이 도망친 늑대 굴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때 태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확히 서연이 숨어 있는 문틈을 응시했고 서연은 심장이 갖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쥐새끼처럼 숨어서 엿듣는 취미가 있나 보군. 그의 목소리가 서재 밖으로 울려 퍼지자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앞에 서 있던 남자들은 태욱의 눈짓 한 번에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고 넓은 서재에는 이제 태욱과 서연 단 둘만이 남게 되었다. 태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큰 키와 넓은 어깨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서연을 완전히 뒤덮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문밖에 없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태욱은 그런 그녀를 비웃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나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네가 어떻게 될지는 알고 하는 소린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어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고 그곳에는 저택 정문 밖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서연을 쫓던 깡패들이 여전히 승합차 안에서 잠복하며 저택 입구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고 서연은 그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놈들은 끈질겨 네가 냄새를 풍기며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지금 나가면 5분 안에 트렁크에 실려 어디론가 팔려가게 될 거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여 주먹을 꽉 쥐었고 태욱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섰는데 그의 태도는 마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덫에 걸린 사냥감을 감상하는 포식자 같았다. 갈 곳도 돈도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 빚은 얼마나 되지?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은 수치심을 느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 호의는 공짜가 아니야. 어젯밤 내 정원을 더럽힌 청소비, 치료비, 그리고 숙박비까지. 넌 이미 나에게 빚을 졌어. 태욱은 천천히 걸어가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마주치게 했고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살고 싶다면 선택해. 밖으로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 방식대로 빚을 갚든지. 그의 제안은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생명줄이기도 했기에 서연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당신은 대체 누구죠?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욱은 그 질문이 예상 밖이라는 듯 잠시 멈칫했으나 곧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 강태욱, 투자회사 대표지. 적어도 낮에는 말이야. 그는 모호한 대답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었지만 그 말투에는 위험한 뉘앙스가 가득했고 서연은 그가 밤에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도망치다 걸리면 밖의 놈들보다 내가 더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는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에 시선을 고정하며 축객령을 내렸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저 남자는 분명 위험한 범죄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인물임이 틀림없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음을 깨달았고 떨어지면 잡아먹히겠지만 꽉 붙잡고 있으면 숲을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한편 서재에 홀로 남은 태욱은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방금 전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눈을 피하지 않던 여자의 당돌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본래 타인, 특히 여자에게 관심을 두는 성격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해왔지만 이 여자는 묘하게 신경을 건드리는 구석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빚 때문도 쫓기는 처지 때문도 아니었고 어쩌면 진흙탕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려는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자신의 과거와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욱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 최진혁을 호출했고 한서연에 대한 조사는 끝났나? 라고 물으며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으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네,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블랙 서펀트와 연루되었던 회계사였습니다. 진혁의 보고를 들은 태욱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고 그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군. 재밌어지겠어.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은 긴 식탁의 끝에 앉아 태욱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넓은 식당에는 오직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 대화는 전혀 없었다. 태욱은 우아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식사를 하며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허기는 정직하게 반응했고 그녀는 체면을 차릴 겨를도 없이 눈앞의 음식들을 허겁지겁 비우기 시작했다. 태욱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는데 꾸밈 없고 솔직한 그녀의 식사 태도가 이 가식적인 저택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묘한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후 태욱은 먼저 일어나며 내일부터는 밥값이라도 해. 빈둥거리는 식충이는 키우지 않으니까. 라고 무심하게 던지고는 식당을 나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기이한 안정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창밖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곳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발을 들인 이곳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장소이며 그 중심에 있는 강태욱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저택은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한서연의 마음속 폭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녀는 낯설고 호화로운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핏기가 돌아온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나아 보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웅크리고 있었다. 강태욱이라는 남자가 던진 밥값이라는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존의 기회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고 무작정 도움을 바라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연은 대학 시절 회계학을 전공하고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복잡한 장부를 정리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가진 능력이 이 위험한 남자에게 어떤 쓸모가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깊은 심호흡을 한 뒤 방문을 열고 나섰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은 그녀를 유령 취급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그 무관심 속에서도 날선 감시의 기운이 느껴졌다. 서재문 앞에 선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고 노크를 했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욱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수많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는데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펜으로 서류를 거칠게 긋고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콧날을 비추어 마치 냉혹한 군주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고 서연은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기가 눌렸지만 물러서지 않고 책상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태욱은 서연이 들어왔음에도 시선조차 주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짧게 해. 난 한가하게 잡담이나 나눌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며 밥값을 하라고 하셨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라고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욱은 그제야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비웃음과 호기심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 서연의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네가 쫓기는 신세에 가진 것도 없는 여자가 내 조직, 아니 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의 냉소적인 반응에 서연은 오기가 발동하여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들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대표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은 투자 내역과 자금 흐름에 관한 것들 같은데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네요.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태욱은 펜을 내려놓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고 단순히 종이 쪼가리를 정리하는 비서가 필요한 거라면 널 쓸 이유는 없어. 내 밑에는 인류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줄을 서 있거든. 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하지만 그 인재들이 대표님의 진짜 장부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밀을 지킬 수 있고 숫자의 흐름 속에 숨겨진 모순을 찾아내는데 익숙합니다. 라고 승부수를 던졌다. 서연의 말에 태욱의 눈매가 가늘어졌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는데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툭 던졌다. 좋아, 기회를 주지. 이 파일은 우리 계열사 중 하나인 물류회사의 지난 분기 거래 내역이야. 횡령이 의심되는데 담당 회계팀조차 찾아내지 못한 구멍이 있어. 오늘 저녁까지 그 구멍을 찾아내면 널 채용하고 내 곁에 두지. 그것은 명백한 테스트였고 실패할 경우 그녀는 이 저택에서 쫓겨나 다시 지옥 같은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서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파일을 집어들었고 만약 제가 찾아내면 제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정식 직원으로서 월급도 주셔야 해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태욱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싫지 않은 표정으로 건방지군. 하지만 능력만 입증한다면 그 정도는 들어주지. 대신 실패하면 그 대가는 내 목숨보다 무거울 거야 라고 답하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서연은 서재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파일을 펼쳤는데 그 내용은 일반적인 회계 장부와는 달리 암호화된 코드와 복잡한 자금 세탁의 흔적들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어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빚장부를 분석하며 터득했던 감각을 되살려 숫자들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몰입하여 주변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다. 태욱은 자신의 업무를 보면서도 틈틈이 서연을 관찰했는데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펜을 쥐고 씨름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의외의 진지함과 프로의식을 발견하고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서연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숫자와의 전쟁을 벌였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마침내 그녀의 펜이 멈추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뻣뻣해진 목을 풀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태욱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찾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태욱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연이 내밀어준 보고서를 훑어보았는데 그녀가 지적한 부분은 유령 회사를 통해 교묘하게 빠져나간 자금 흐름의 꼴이었고 그것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맹점이었다. 이 부분 해외 법인으로 송금된 컨설팅 비용이 실제 용역 수행 내역과 맞지 않아요. 날짜도 조작되었고 이중 장부의 흔적이 보입니다. 서연의 명쾌한 설명에 태욱의 표정이 점차 진지하게 변했고 그는 파일을 덮으며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놀랍군. 내 밑에 있는 멍청한 회계사들보다 훨씬 나다. 인정하지. 그의 칭찬은 건조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태욱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 최진혁을 호출했고 이 횡령건 처리에 관련된 놈들은 본보기로 확실하게 손봐주고 라고 지시한 뒤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약속대로 널 고용하지. 직책은 내 개인 비서 겸 자산관리인이야. 하지만 명심해. 네가 다루게 될 서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보들이야.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네가 제일 먼저 위험해질 수 있어. 태욱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서연은 이미 각오한 바였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제 목숨이 달린 일이니 허투루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공생 관계가 형성되었고 서연은 단순히 구조된 피해자가 아니라 태욱의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작은 톱니바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 태욱은 서연에게 저택 3층의 별도 집무실을 내주었고 그녀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신형 컴퓨터와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는 그가 그녀를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며칠 후 태욱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며 서연에게 동행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사업 미팅이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비공개 파티였다. 내 파트너로서 가는 거야. 촌스러운 꼴로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제대로 꾸미고 나와. 태욱은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와 구두가 담긴 상자들을 서연의 방으로 보냈고 서연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화려한 옷들에 당황하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다. 짙은 네이비색 오프숄더 드레스는 서연의 하얀 피부와 가녀린 어깨선을 돋보이게 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도망자가 아닌 우아한 귀부인처럼 보였다. 단장을 마치고 로비로 내려온 서연을 본 태욱은 순간적으로 말문을 잃고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평소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혹적인 자태에 심장이 묘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나쁘지 않군. 가자. 라고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에스코트하기 위해 내민 손길은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서연은 그의 팔짱을 끼며 단단한 근육의 감촉에 얼굴을 붉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초호화 프라이빗 클럽이었는데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 그리고 값비싼 술과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태욱이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클럽 내부가 일순간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을 보내며 길을 터주었다. 서연은 태욱의 곁에 서서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실감했고 그가 단순히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 이 도시의 밤을 지배하는 제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태욱은 서연을 자신의 곁에 딱 붙여두고 사람들에게 내 새로운 자산 관리인입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그 말투에는 내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다. 파티장 한 구석 VIP 룸에서 태욱은 몇몇 유력 인사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서연은 그 옆에서 대화 내용을 기록하며 필요한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등 완벽한 비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 태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름진 인상의 한 남자가 서연에게 접근하여 강 대표가 새로 들인 여자가 당신이군요. 꽤 미인인데 나랑 한잔할까요? 라며 추근대기 시작했다. 서연이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남자는 막무가내로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며 희롱하려 들었고 서연이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덮쳤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태욱이 언제 돌아왔는지 남자의 손목을 으스러질 듯 움켜쥐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태욱은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차갑게 일갈했다. 한 번만 더 내 사람에게 찝쩍거리면 그 손목을 영원히 못 쓰게 만들어주지. 꺼져. 남자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사라졌고 주위 사람들은 태욱의 잔인한 성정을 알기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태욱은 겁에 질린 서연을 바라보며 괜찮나? 라고 물었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며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글썽였다. 태욱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었고 이런 곳은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려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 라고 말하며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서연은 이 위험하고 무서운 남자가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쌓인 편안한 침묵이었다. 태욱은 창밖을 바라보다 불쑥 네 아버지가 왜 쫓기는지 알고 있나? 라고 물었고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냥 빚 때문이 아니었나요? 서연의 되물음에 태욱은 고개를 저으며 단순한 빚이 아니야. 네 아버지는 블랙 서펀트라는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그들의 비밀 장부를 가지고 사라졌어. 놈들이 널 쫓는 건 빚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 장부를 찾기 위해서야. 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고 아버지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태욱은 혼란스러워하는 서연을 깊은 눈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블랙 서펀트는 내 조직과 적대 관계에 있어. 네가 가진 정보 혹은 내 아버지가 남긴 무언가가 나에게도 필요해. 그래서 널 돕는 거다. 태욱은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밝혔지만 서연은 그 말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단순히 정보 때문에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연이 불안해하며 묻자 태욱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네가 오늘 보여준 능력이면 충분해. 그리고 장부는 반드시 찾아낼 거야. 내가 널 지키는 한 놈들은 너에게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약속했다. 차는 어둠을 뚫고 저택으로 들어섰고 서연은 태욱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전 태욱이 준 재킷을 품에 안고 그에게서 나던 시원한 향기와 담배 냄새를 맡으며 잠을 청했다. 태욱은 서재에 홀로 남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오늘 밤 있었던 일을 되새겼는데 서연을 위협하던 남자에게 느꼈던 그 강렬한 분노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곁에 있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평온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 속에는 그가 아주 오래전 지키지 못했던
한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서연의 눈동자가 그녀와 닮아 있다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는 사진을 다시 집어넣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고 창밖의 어둠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다. 이제 블랙 서펀트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그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를 마쳤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안락했지만 한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은 부채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강태욱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인 납골당을 찾아가 제대로 된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고 결국 며칠간의 고민 끝에 태욱에게 외출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욱은 서재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요청을 듣고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는데 지금 바깥 세상은 그녀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정글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동자에 어린 간절함과 결의를 본 그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 실장이 동행할 거야. 1시간 이내에 볼 일만 보고 즉시 복귀해. 이건 명령이야 라고 못 박으며 마지못해 허락했다. 서연을 태운 검은색 세단은 저택을 빠져나와 도심 외곽의 한적한 추모공원을 향해 달렸는데 운전대를 잡은 비서실장 최진혁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번갈아 확인하며 주변의 동태를 살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바깥 세상의 공기의 묘한 해방감을 느꼈고 동시에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추모 공원에 도착한 서연은 아버지의 사진이 놓인 유리관 앞에 서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아빠, 나 잘 지내고 있어. 빚도 다 갚고 떳떳하게 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속삭이며 아버지가 남긴 비밀 장부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기막힌 운명을 원망하기보다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눈물을 닦고 돌아선 순간 공원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진혁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서두르십시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경고했다.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이미 그들의 퇴로는 낯선 승합차 2대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고 검은 마스크를 쓴 10여 명의 괴한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차에서 쏟아져 나와 그들을 포위했다. 진혁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3단봉을 꺼내 펼쳤는데 그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냉철한 살기가 감돌았고 그는 서연에게 제가 길을 뚫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차에 타서 문을 잠그세요 라고 낮게 속삭였다. 괴한들이 기합 소리와 함께 달려들자 진혁은 놀라운 무술 실력으로 선두의 선자들의 급소를 가격하며 쓰러뜨렸지만 그들은 고통을 모르는 좀비처럼 계속해서 밀려들었고 수적인 열세는 명확해 보였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채는 것을 느꼈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입이 틀어막힌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땅바닥에 쓰러진 서연의 시야에 피투성이가 된 채 고군분투하는 진혁의 모습이 들어왔지만 곧 건장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으며 찾았다. 강태욱의 숨겨진 여자라고 비릿하게 웃었고 그녀는 그들의 팔뚝에 새겨진 검은 뱀 문신을 보고 그들이 바로 태욱이 말했던 블랙 서펀트 조직원임을 직감했다. 진혁이 서연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렸으나 뒤에서 날아온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비틀거리는 사이 괴한들은 서연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승합차 뒷좌석에 처박았다. 차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 갇힌 서연은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산은 급출발하여 굉음을 내며 추모공원을 빠져나갔고 그녀는 멀어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이번에야말로 끝장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편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진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고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태욱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면목 없습니다. 아가씨가 블랙 서펀트 놈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진혁의 보고를 들은 태욱은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그대로 으스러뜨렸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냉철한 이성이나 사업가로서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 같은 분노만이 남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욱은 피 묻은 손을 닦지도 않은 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칠흑 같은 권총을 꺼내어 탄창을 확인했고 그 동작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들었다. 그는 인터폰을 쳐다보지도 않고 경호팀 전원 집합시켜 위치 추적기 신호 쫓아라. 놈들의 아지트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준비해 라고 짧고 굵게 명령을 내렸다. 서연이 끌려온 곳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의 지하 창고였는데 곰팡이 냄새와 녹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마치 도살장처럼 음산했고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의자에 묶인 서연의 앞에는 뱀 같은 눈매를 가진 남자가 앉아 칼끝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며 네 아비가 훔쳐간 장부 어디에 숨겼지? 강태욱이 널 데리고 있는 걸 보면 분명 너한테 맡겼을 텐데 라고 신문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면서도 난 몰라요. 아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라고 울먹이며 대답했지만 남자는 믿지 않는다는 듯 서연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다. 거짓말은 좋지 않아. 강태욱이 널 왜 끼고 도는지 알아? 놈도 결국 그 장부가 필요한 거야. 넌 그저 이용당하는 장기판의 말일 뿐이라고. 남자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태욱이 보여주었던 눈빛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애써 믿으려 했다. 그때 공장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고 당황한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육중한 철제문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며 날아가 버렸다. 자욱한 먼지와 연기 속에서 롱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는데 역광을 받아 검은 그림자처럼 보이는 그의 양손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권총 2정이 들려 있었다. 누구냐? 조직원들이 고함을 치며 달려들었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정확하게 급소만을 노리는 사격 솜씨의 놈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강태욱, 그가 스스로 어둠 밖으로 걸어 나와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심판자가 되어 그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사륙극에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귓가를 때리는 총성 속에서 들려오는 태욱의 거친 숨소리가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태욱은 탄창이 비자마자 총을 버리고 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어 근접전을 펼쳤는데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빠르고 잔혹했다. 달려드는 적의 팔을 꺾고 목을 베는 그의 동작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자비도 없었고 튀어오르는 피가 그의 얼굴과 셔츠를 붉게 물들였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리더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몰리자 태욱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목을 움켜쥐고 들어 올렸다. 내 구역을 침범하고 내 사람을 건드린 걸 후회할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 태욱의 낮은 목소리는 지옥의 사자보다 더 공포스러웠고 리더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지만 태욱은 무표정한 얼굴로
단검을 그의 심장에 꽂아 넣으며 상황을 종료시켰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시체와 피비린내로 가득 찼지만 태욱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다. 모든 적이 제거되자 태욱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대충 닦아내고 묶여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사람을 죽이던 살인마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단검으로 서연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고 그녀가 바닥으로 무너지자 재빨리 팔을 뻗어 그녀를 받아 안았다. 늦어서 미안해. 다친 데는 없나? 그의 목소리는 억누르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서연은 눈앞의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괴물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왈칵 눈물을 터뜨렸다. 서연은 태욱의 멱살을 잡고 오열하며 무서웠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토해냈고 태욱은 그런 그녀를 으스러질 듯 꽉 껴안으며 자신의 뺨을 그녀의 머리에 기대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보여준 잔혹한 본성이 그녀를 도망치게 만들까봐 두려웠지만 서연은 그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태욱은 서연을 안아 올려 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밖에는 이미 섀도우 가든의 정예 요원들이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보스의 피 묻은 모습을 보고 경악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비가 다시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빗물은 태욱의 얼굴에 묻은 피를 씻겨내렸지만 그의 셔츠에 스며든 선명한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차 뒷좌석에 서연을 태운 태욱은 구급 상자를 꺼내 그녀의 찢어진 입가와 멍든 손목을 조심스럽게 치료해 주었는데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더없이 섬세했다. 오늘 본 거 다 잊어. 그게 너한테 좋아. 태욱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하자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잊지 않을래요. 당신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태욱은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태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이제 블랙 서펀트와의 전쟁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서연을 납치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고 태욱은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전력을 드러내서라도 그들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잔혹한 현실이 서연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떠나보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곁에 두고 지옥 불 속이라도 함께 걸어가야 할지 갈등했다. 서연은 지쳐 잠이 들었지만 무의식 중에도 태욱의 옷자락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고 태욱은 그런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다. 절대로 놓지 않아. 지옥 끝까지라도 데려가서 내가 지킨다. 그날 밤 태욱은 서연을 침실에 눕히고 나오며 비서실장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어 블랙 서펀트의 자금줄부터 끊어놓아라. 그리고 놈들의 뒤를 봐주는 정치인들 리스트 확보해.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강태욱이라는 잠자던 사자는 깨어났다. 그는 더 이상 양지의 사업가 코스프레를 하며 몸을 사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피의 축제를 벌일 준비를 마쳤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고 도시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한서연은 옆좌석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태욱의 모습을 곁눈질로 살피며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흰 셔츠는 이미 검붉은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찢어진 소매 사이로 보이는 깊게 패인 상처에서는 여전히 선홍빛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태욱은 고통을 참으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옆모습은 냉혹한 살인귀의 잔상이 남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고독한 남자의 쓸쓸함이 묻어났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과 경호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태욱은 그들의 부축을 거칠게 뿌리치며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자신이 약해진 모습을 부하들에게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다가가서 부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태욱의 뒤를 쫓아갔는데 비서실장 최진혁이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녀를 제지했다. 아가씨, 대표님께서는 지금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치료는 저희 전담 의료진이 알아서 할 테니 방으로 올라가서 쉬십시오. 하지만 서연은 평소에 유약했던 모습과는 달리 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제가 갈래요. 그 사람이 다친 건 저 때문이에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서연의 눈빛에 서린 단단한 의지를 읽은 진혁은 잠시 주춤하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태욱이 사라진 2층의 침실로 뛰어 올라갔고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방 안은 어두웠고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는데 태욱은 침대에 걸터 앉아 상처투성이인 상반신을 드러낸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붕대를 감으려 애쓰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오는 소리에 태욱은 날카롭게 고개를 돌리며 나가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이 우스운가 라고 으르렁거렸지만 서연은 그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가 그의 손에서 붕대를 뺏어들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감지도 못하면서 무슨 고집이에요. 서연의 당돌한 태도에 태욱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가 따뜻한 수건으로 피 묻은 자신의 등을 닦아내기 시작하자 저항을 멈추고 얌전히 몸을 맡겼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거침이 없었고 따뜻한 물수건이 닿을 때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태욱의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태욱의 등과 가슴에는 오늘 생긴 상처 외에도 수많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는데 칼자국, 총상, 화상자국 등 그가 살아온 험난한 인생의 이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서연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징그럽지 않나?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말끔한 양복 속에 숨겨진 흉물스러운 괴물이지. 태욱은 자조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서연의 반응을 살폈지만 서연은 동요하지 않고 소독약을 바른 솜으로 상처 부위를 꼼꼼히 닦아냈다. 괴물이 아니라 그냥 아파 보여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만 들어요. 서연의 담담한 대답은 태욱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고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욱의 어깨에 붕대를 감으며 그의 목 뒤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뜨거운 눈물이 태욱의 등에 떨어지자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태욱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 보았고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투박한 손으로 감싸 쥐었다. 도망칠 기회를 줬는데도 제 발로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오다니 너도 참 미련한 여자군. 그의 말은 타박하는 듯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그날 밤 서연은 태욱의 곁을 지키며 잠이 들었고 태욱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고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택의 분위기는 다시 살벌한 전쟁터로 돌변했다. 지하 고문실에서는 어젯밤 생포해온 블랙서펀트의 조직원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고 태욱은 말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냉혹한 보스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의자에 묶여있는 포로를 내려다보며 내 놈들이 감히 내 구역을 침범하고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태욱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포로의 심리를 교묘하게 압박하며 공포심을 자극했고
결국 놈은 블랙서펀트의 배후에 거물급 정치인인 박의원이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정계와 결탁한 거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판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태욱이 신문을 마치고 피냄새를 풍기며 지하에서 올라왔을 때 서연은 복도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자신의 잔혹한 모습을 들킨 것에 대해 당황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피하지 않고 다가와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할 일은 다 끝났어요? 라고 평온하게 물었다. 태욱은 그녀의 태도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자신의 어둠에 너무 깊이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놈들이 정치인까지 끌어들였어. 이제 경찰과 검찰까지 움직일 거야.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태욱은 서연에게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눈을 빛내며 그럼 우리가 먼저 치면 되잖아요. 제가 발견한 장부의 비밀,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태욱과 함께 싸우는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서재로 돌아온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서연이 찾아낸 자료와 태욱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서연이 분석한 아버지의 비밀 장부에는 박 의원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블랙 서펀트로부터 막대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온 내역이 암호화되어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은 박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증거였다. 태욱은 서연의 명석한 두뇌와 분석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 정도면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겠어.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놈들이 손쓰기 전에 세상에 터뜨려야 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언론의 정보를 흘리고 동시에 블랙서펀트의 자금줄을 동결시키는 양동 작전을 계획했는데 이는 실패할 경우 태욱의 조직 전체가 공중 분해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태욱은 서연을 바라보며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러나 적들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교활하게 움직였는데 그날 오후 뉴스 속보를 통해 섀도우 가든의 위장 계열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다. 박 의원이 선수를 쳐서 태욱을 기업 범죄와 뇌물 공여 혐의로 엮어버린 것이었고 방송에서는 태욱을 희대의 범죄자로 묘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었다. 강태욱 대표, 알고 보니 조폭 두목, 충격적인 이중생활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채우자 저택의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태욱은 뉴스를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고 역시 늙은 여우답군.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격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이었고 태욱이 쌓아올린 합법적인 사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었다. 불안해하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태욱은 걱정 마. 이건 놈들이 다급해졌다는 증거야. 우리가 가진 패가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지. 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저택 주변에는 기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었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태욱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고 비서실장 최진혁을 불러 플랜 B를 가동한다. 서연이를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켜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펄쩍 뛰며 안 돼요. 저만 도망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가요. 라고 소리쳤지만 태욱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네가 잡히면 우린 끝이야. 너는 내가 가진 유일한 증거이자 약점이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태욱의 진심을 알기에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태욱은 그녀를 비밀 통로로 안내하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너를 데리러 갈게. 약속해. 그의 입맞춤은 짧았지만 뜨거웠고 서연은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서연이 진혁의 보호를 받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태욱은 홀로 저택에 남아 옷매무새를 다듬고 책상 위에 놓인 권총을 챙겼다. 그는 텅 빈 저택의 정적 속에서 다가오는 폭풍을 기다리며 와라. 기꺼이 상대해주지.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라고 읊조렸다. 대문 밖에서는 경찰의 확성기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지만 태욱의 표정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한편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던 서연과 진혁의 차량 뒤로 정체불명의 오토바이 부대가 따라붙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경찰이 아니라 블랙 서펀트의 암살조임이 분명했다. 진혁은 백미러를 보며 욕설을 내뱉고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지만 놈들은 끈질기게 추격하며 총격을 가해왔다. 꽉 잡으십시오. 놈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차창이 깨지고 파편이 튀는 아수라장 속에서 서연은 태블릿 PC를 켜고 태욱이 넘겨준 서버 접속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박 의원과 블랙 서펀트의 거래 내역을 전 세계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었다. 당신들이 이기게 놔두지 않아. 절대로. 서연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선 분노로 불타올랐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춤추었다. 태욱은 저택의 정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는데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경찰들의 고함 소리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제왕의 풍모를 유지했다. 담당 검사가 다가와 체포영장을 들이밀자 태욱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영장이라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군요. 하지만 당신들이 찾는 범죄자가 과연 나일까요?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전송한 폭로 메일이 퍼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며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속보입니다. 박 의원과 조폭, 연루 스캔들, 결정적 증거 확보.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검사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고 태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날렸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검사님. 태욱의 반격은 성공했지만 이것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한서연이 터뜨린 폭로 기사는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버렸고 현장에 있던 검사와 경찰들은 윗선에서 내려오는 엇갈린 지시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통제력을 상실했다. 강태욱은 이 혼란스러운 틈을 놓치지 않고 미리 심어둔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나갔으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에 몸을 실었다. 그는 박 의원이라는 정치적 방패가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블랙 서펀트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고 지체 없이 그들의 본거지인 도심 외곽의 폐쇄된 항만 터미널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여분 탄창을 챙기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기업가 강태욱이 아닌 피에 굶주린 섀도우 가든의 보스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귀에 꽂으며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놈들의 씨를 말릴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고 나직하게 명령했고 그 목소리는 차가운 살기를 띠고 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편 최진혁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가옥에 도착한 한서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태욱이 마련해둔 고성능 컴퓨터 앞에 앉아 블랙 서펀트의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그녀는 태욱이 진입하게 될 항만 터미널의 구조도와 CCTV 영상을 해킹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준비를 마쳤다.
화면 속에 비친 터미널은 미로처럼 복잡한 컨테이너 박스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곳곳에 무장한 블랙 서펀트 조직원들이 매복해 있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마이크를 잡았고 들리시나요? 지금 1구역 입구 쪽에 3명, 2층 난간에 저격수 1명이 보여요. 정면 돌파는 위험해요. 라고 태욱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떨리고 있었지만 태욱에게는 그 어떤 최첨단 레이더보다 정확하고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태욱은 서연의 지시에 따라 정면 돌파 대신 컨테이너 사이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침투하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으로 보초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면서 그의 발자국 소리를 지워주었고 천둥 소리가 총성을 덮어주었지만 터미널 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태욱은 서연이 알려주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마치 유령처럼 적들의 뒤를 잡았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급소를 가격하여 그들을 침묵시켰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서연의 숨소리와 다급한 경고는 그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는 그녀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더 냉철하고 완벽하게 움직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적들도 바보는 아니었기에 곧 통신이 두절된 조직원들의 이상 징후를 감지했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터미널 전체에 비상 경보가 울려 퍼졌다. 은밀한 침투가 발각되자 태욱은 즉시 작전을 변경하여 전면전을 감행했고 컨테이너 박스 뒤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십 명의 적들을 향해 양손에 권총을 난사하며 돌진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어둠을 가르고 탄피가 빗물 웅덩이에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욱은 마치 춤을 추듯 적들의 탄환을 피하며 치명적인 사격을 가했다. 하지만 수적인 열세는 분명했고 적들은 기관총까지 동원하여 그를 압박해왔기에 태욱은 점차 구석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때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오른쪽 3시 방향에 있는 크레인 제어 장치를 해킹했어요. 지금 컨테이너를 떨어뜨릴게요. 피하세요. 태욱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거대한 강철 컨테이너가 굉음을 내며 적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놈들의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태욱은 혼란에 빠진 적들을 뒤로하고 터미널 중앙에 위치한 사무동 건물로 전력 질주했는데 그곳의 최상층에 블랙 서펀트의 우두머리인 장도식이 숨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로 진입하자 좁은 복도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고 태욱은 탄약이 떨어진 총을 버리고 단검을 꺼내어 달려드는 적들의 목과 심장을 노렸다.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처절한 싸움 속에서 태욱의 몸도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갔고 흰 셔츠는 붉게 물들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의 전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직 꼭대기층에 있는 장도식의 목을 따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낸 뒤 서연에게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버텨내고 있었다. 마침내 피투성이가 된 채 최상층 회장실의 거대한 문 앞에 선 태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태욱의 눈앞에는 장도식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중무장한 최정예 경호원 5명이 태욱을 겨누고 있었다. 장도식은 피범벅이 된 태욱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오다니 대단하군, 강태욱. 하지만 네가 믿던 그 계집의 폭로도 너의 발악도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야 라고 조롱했다. 태욱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고쳐 잡았고 긴 말 필요 없다. 오늘 여기서 내 놈과 나의 악연을 끝낸다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장도식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태욱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속도로 반응하며 그들과 뒤엉켰는데 좁은 공간에서의 싸움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혈투였다. 태욱은 어깨와 허벅지에 칼을 맞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경호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지만 출혈이 심해 점차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고 태욱이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건물의 전력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요. 그녀는 울먹이며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고 그 순간 건물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며 회장실은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장도식과 남은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에 익숙한 태욱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여 경호원들의 뒤를 잡고 순식간에 제압했으며 공포에 질려 허공에 총을 쏘아대는 장도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태욱의 그림자가 악마처럼 다가갔고 장도식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유리창뿐이었다. 전력이 복구되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회장실의 풍경은 참혹했는데 바닥에는 경호원들이 쓰러져 있었고 장도식은 깨진 유리창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태욱의 멱살에 잡혀 있었다. 태욱은 복부에서 피를 흘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살려줘. 내가 가진 돈, 장부 다 줄게. 제발 살려만 줘. 장도식은 비굴하게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태욱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네가 죽인 내 부하들, 그리고 네가 건드린 내 여자, 그 대가는 돈으로 치를 수 없어. 지옥에 가서 직접 사죄해라. 태욱은 망설임 없이 손을 놓았고 장도식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까마득한 아래로 추락하여 빗물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혔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블랙 서펀트라는 거대한 독사는 마침내 머리를 잃고 완전히 괴멸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태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복부에 상처를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귀에 꽂힌 이니어를 톡톡 건드렸고 서연아, 보고 있나? 끝났어. 이제 놈들은 없어라고 힘겹게 속삭였다. 스피커 너머로 서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제발 말하지 말고 지혈부터 해요. 구급차가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견뎌요. 태욱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경찰 특공대가 건물로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태욱은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과다출혈로 인해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의 환한 웃음만이 가득 찼고 그는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던 평범한 미래를 꿈꾸며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기다릴게, 반드시. 태욱의 마지막 말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고 이니어 너머에서는 서연이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덮쳐왔지만 이번에는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빛, 바로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밤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생과 사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5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복도의 감도는 무거운 침묵은 깨질 줄을 몰랐고 한서연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피가 말라붙은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의 감각 속에는 여전히 강태욱이 흘렸던 비릿한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여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으며 눈을 감으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너져 내리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잔상처럼 떠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비서실장 최진혁은 수술실 문 옆에 서석상처럼 굳은 채 서 있었는데 평소에 냉철하던 그조차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으며 가끔씩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만약 그가 잘못된다면 자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신이 존재한다면 제발 이 가혹한 운명의 장난을 여기서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집도애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오자 서연과 진혁은 동시에 자리에서 튕기듯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다. 의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총알이 간을 스치고 지나갔고 과다출혈로 쇼크가 왔지만 환자의 살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진 듯 터져나와 병원 복도를 울렸다. 진혁 역시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며 고개를 숙여 의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이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태욱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각종 생명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그의 가슴을 보며 서연은 그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태욱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수술 후 사흘이 지난 비 내리는 오후였는데 그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쪽잠이 든 서연을 발견하고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녀의 손등을 쓸어주었다. 서연은 그 미세한 움직임에 놀라 번쩍 눈을 떴고 태욱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일어났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요. 라고 울먹이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태욱은 산소호흡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그녀를 안심시켰고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자신이 살아 돌아왔음을 알렸다. 그날 이후 태욱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빨랐는데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루빨리 일어나서 정리해야 할 일들과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강한 동기부여 덕분이었다. 병실은 24시간 삼엄한 경비 속에 통제되었고 태욱은 병상에 앉아서도 비서실장을 통해 조직의 상황을 보고받으며 사태 수습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블랙 서펀트의 몰락과 장도식의 죽음은 대한민국 암흑가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서연이 터뜨린 박 의원의 비리 자료는 정계의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와 연일 뉴스 특보를 장식하고 있었다. 검찰은 여론을 의식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태욱 역시 조사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는 이미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들은 교묘하게 폐기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서연은 그런 태욱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태욱은 이건 죗값을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한 과정이야. 감옥에서 썩기보다는 밖에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속죄하고 싶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계획은 섀도우 가든이라는 불법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합법적인 투자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무렵 태욱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며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서연은 짐을 정리하며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태욱은 서연을 부르며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왕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깨끗한 사람도 될 수 없어. 평생 과거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닐 거야 라고 고백하며 그녀에게 떠날 기회를 주려 했다. 그는 서연이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짐짓모진 말을 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신이 그림자라면 나는 그 그림자를 비추는 빛이 될게요. 우리가 함께 겪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당신 곁이 아니면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서연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보며 태욱은 자신이 그녀를 절대 놓아줄 수 없음을,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그녀를 깊이 끌어안았다. 퇴원 후 태욱은 약속대로 섀도우 가든의 핵심 간부들을 소집하여 조직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불법 사업장들을 모두 폐쇄하거나 합법적인 용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블랙 서펀트를 홀로 괴멸시킨 태욱의 무력과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감히 대항하지 못했고 퇴직금을 받고 조용히 물러나거나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정당한 노동을 하기로 맹세했다. 서연은 태욱의 회사의 재무이사로 취임하여 과거에 불투명했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재정비하는 중책을 맡았는데 그녀의 꼼꼼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는 회사 내부에서도 큰 신임을 얻었다. 태욱과 서연은 낮에는 유능한 사업 파트너로, 밤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인으로 함께하며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수많은 루머와 견제가 그들을 괴롭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모든 파도를 묵묵히 견뎌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서서히 그날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잊어갔으며 태욱의 회사는 건실한 중견 기업으로 자리 잡아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태욱은 서연에게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드라이브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해안도로를 달렸다. 차창을 열자 들어오는 짠내 섞인 바다 향기는 과거의 비릿한 피냄새를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상쾌했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밝게 웃으며 태욱을 바라보았다. 태욱은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감싸주며 1년 전 비 오는 날 밤 내가 내 담벼락을 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흑백이었을 거야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최고의 행운이었네요 라고 답하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차가 멈춘 곳은 사람이 없는 한적한 백사장이었는데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어 바다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는데 파도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는 듯했다. 태욱은 걷다가 멈춰서서 서연을 마주 보았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투박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화려한 건 질색이라서,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걸로 골랐어.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너에게 줄게. 나와 결혼해 주겠나? 태욱의 프러포즈는 그답게 담백하고 직설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시적인 표현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욱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 위에 앉아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힐 때까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는데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완벽한 평화였다. 과거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태욱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다시는 너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 거야. 평범하고 지루할 정도로 평온한 일상을 선물할게라고 약속했고 서연은 미소 지으며 지루한 건 싫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좋아요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파도가 밀려와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지워버렸지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미래의 길은 그 어떤 파도에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 위로 등대 불빛이 비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강태욱이라는 맹수와 그를 길들인 한서연이라는 조련사의 사랑은 전설처럼 남아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었던 남자와 그 괴물을 사람으로 만든 여자가 함께하는 한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항해를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다. 험난했던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고요한 항구에 도착한 배처럼 그들은 이제 영원한 안식처인 서로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이것으로 빗속을 뚫고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고 그들의 찬란한 내일이 페이지를 넘기며 시작되고 있었다.